어르신, 당장 신고 취소하세요. 안 하면 딸들부터 찾아갈 겁니다. 30년을 참고 살아온 명자 앞에 그 사기꾼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니네 집안일이지. 왜 나한테 그래? 돈도 가족도 누구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국을 끓이고 밥을 안 치고 저는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부엌에서 국자를 저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줄이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반찬을 하나씩 꺼내놓으면서요. 명자야, 뒤에서 남편 병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동생 올 건데 반찬 좀 싸줘. 저는 숟가락을 놓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알았어요. 병수는 그대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그 앞에 놓고 밥을 떴습니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제 막내한테 또 용돈 보냈어. 저는 김치를 집다 말고 그를 봤습니다. 얼마요? 50.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제 앞으로 당겼습니다. 병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신문만 봤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언니, 시동생네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행주를 놓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요. 언니, 오늘 김치 좀 받아가도 돼? 김치가 다 떨어져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기다려봐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시동생은 거실에서 병수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말이야.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김치를 덜어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시동생이 돌아가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흐르는 부엌에서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쳤지만 부엌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야, 한명자. 저는 전화를 받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왜? 뭐해? 나 심심한데 나와. 나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아, 그냥 나와. 30분만 집 앞 카페로.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카페에서 순자는 커피를 앞에 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야, 너 얼굴이 또 왜 그래? 뭐가? 완전 죽상을 하고 있잖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자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팔자도 참 답답하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동생들이 몇 명인데 맨날 언니네 집에 들러서 반찬 얻어가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조병수 그 인간 아직도 똑같냐? 응, 동생들한테는 돈 잘만 주면서 정작 니한테는 쪼잔하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명자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나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참는 거잖아. 저는 순자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40년 넘게 봤는데 너 그 말버릇 아직도 안 고쳤네. 괜찮다, 괜찮아.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있잖아. 그러게. 네 시집 올 때부터 내가 봤으니까 네 인생 산증인이지 내가. 순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아, 몰라. 네가 좋으면 뭐. 근데 명자야. 힘들 땐 말해 알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우리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어깨에 메고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응, 왜? 언니,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수술해야 한대.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든대? 한 2천만 원 정도? 언니,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미안한데 언니가 좀 가능할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 서서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병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수 옆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저기, 병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수술하셔야 한대요. 병수의 시선이 TV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수술비가 좀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 병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네. 병수는 한숨을 쉬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그래서 돈 달라고? 내가 돈이 어딨어?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도 나도 동생들 도와줄 데가 많아. 지금 여유가 없어. 그리고 니네 집 일을 왜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수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병수가 길게 한숨 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던 것들이 천천히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동생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 수술 날짜 잡혔어. 한 달 뒤래. 언니가 준비해 줄 수 있지?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남편은 벌써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 차려줄게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국을 데우고 밥을 퍼서 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저기, 병수가 신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왜?
어제 말한 거. 엄마 수술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을까요? 병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엄마 수술 날짜가 잡혔대요. 한 달 뒤에. 병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내 엄마인데. 그러니까 니네 식구끼리 알아서 하라고. 병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병수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 나가봐야 해요. 어디? 동네 마트에서 사람 구한대요. 알아보러 갈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남편의 눈동자에 알 수 없는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트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점장님을 기다렸습니다. 여기 일자리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점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6입니다. 아, 우리가 찾는 건 좀 더 젊은 분인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일은 잘할 수 있어요. 힘도 있고요. 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식당, 편의점, 세탁소. 오전 내내 돌아다녔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나이가 좀. 젊은 사람 찾는데 미안해요. 오후가 되어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야, 뭐해? 응.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뭐? 갑자기 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수술비. 내가 벌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순자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 남편 있잖아. 조병수 그 인간이 안 도와준대? 응. 자기 식구들 챙기기도 빠듯하대. 와, 진짜 그 인간 대단하다. 그래서 너 지금 어디야? 공원.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20분쯤 지나 순자가 왔습니다. 손에 붕어빵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 봉투 안에는 붕어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순자는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명자야, 내가 돈 좀 있긴 한데 한 500?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네 엄마 수술인데. 그래도 네 돈까지 쓸 순 없어.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야, 이럴 때 쓰라고 친구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 이년아. 네 울면 나도 울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방법은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병수는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동생네 갔다 온다. 저는 쪽지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식사는요? 동생네서 먹었어. 남편은 거실로 들어가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 등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보지?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자리 구인글을 적어 놓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거절만 받았던 기억이 아직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일자리 알아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여기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쉬운 일 소개해 드릴까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전단지 정리나 포장 같은 거요.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하고 싶어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저는 휴대폰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지영, 투자 컨설팅. 투자? 이상하네. 하지만 일자리를 준다는데. 명함을 가방 속에 넣으며 저는 모른 척 넘겼습니다. 이틀 뒤 김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간 되세요? 일 도와주실래요?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됩니다. 그럼 주소 보내드릴게요. 사무실로 오세요. 이번엔 정말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김지영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일 설명드릴게요. 저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사실 전단지 일은 이번 주에 끝났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 그럼 저는 대신 어머님께 더 좋은 기회가 있어요. 김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종이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이 하세요. 소액 투자로 단기간에 수익 내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돈이 없어서 50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50만 원. 저는 조금씩 모아둔 쌈지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안전한 건가요? 물론이죠. 저희는 정식 등록된 업체고요. 보세요. 김지영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분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70만 원 됐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숫자는 확실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급한 일 있으신 거 아니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제가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제 사정을 모두 알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일 오래 해서 잘 알아요. 저희 엄마 생각나서 안타까워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김지영이 제 손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믿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엄마 수술비만 생각하면 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김지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곧 수익금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러면 엄마 수술비에 보탤 수 있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65만 원 됐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직접 와서 받아가세요. 사무실에서 현금을 건네받는 순간 손바닥에서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김지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어때요? 200만 원 넣으시면 일주일 뒤엔 300만 원 넘게 드릴게요. 저는 흔들렸습니다. 엄마 수술비 약값. 200만 원 크긴 한데. 어머님, 아까 보셨잖아요. 확실하게 수익 나와요. 지금 안 하시면 기회 놓쳐요. 그 말이 돌아갈 길을 막았습니다. 해볼게요. 저는 집에 가서 쌈짓돈을 더 꺼냈습니다. 2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그럼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든 되겠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김지영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종이 한 장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어떡해. 250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엄마 수술비. 눈물이 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열지 못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안에서 남편이 TV를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딜 쏘다니다 왔어? 남편의 무심한 목소리. 내가 겪은 하루를 이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참 서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내가 바보였어.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요즘 자꾸 밖에 나가던데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명자,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기를 당했어요. 병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투자를 했는데 사기였어요. 투자? 너가? 투자를 왜 해? 병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수술비. 벌려고. 얼마?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잃었냐고. 병수가 소리쳤습니다. 250만 원이요. 병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250만 원? 그게 어디서 난 돈이야? 병수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묘한 당황이 스쳤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아이고 나 참 평생 살림만 하던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하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는 사람. 저는 병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하라고요? 뭐? 엄마 수술비가 필요해서 당신한테 부탁했더니 니네 집안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래서 제가 벌려고 한 거예요. 평생 살림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수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투자는 또 뭐야?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뜨겁게 밀려올랐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바보 같았다는 거. 저는 소리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일자리는 나이 때문에 다 거절당하고 당신은 도와주지도 않고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살았어요. 당신 동생들 뒤치다꺼리에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용돈 드린 적 있어요? 당신 동생들한테는 돈 주면서 병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어서. 나도 사정 있어요. 당장 엄마 수술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일단 진정해.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30년 동안 참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병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250만 원은 이미 날아갔잖아.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나가 있을게요. 뭐? 당분간. 집 나가 있을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까지 몇 개를 넣었습니다. 병수가 문 앞에 섰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병수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한명자 너. 뒤에서 병수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첫째 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집 나왔다고 아빠가 그러던데? 엄마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좀 쉬고 싶어서. 엄마 그냥 들어가. 아빠도 걱정하시잖아. 걱정은 무슨.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 엄마, 집에 가. 제발. 그런 소리 할 거면 끊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명자야. 무슨 일이야? 순자야. 나 지금 집 나왔어. 뭐? 왜? 말하기 싫어. 그냥. 어디 갈 데 없을까? 순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 집 와. 나랑 같이 있어. 아니야. 패 끼치고 싶지 않아. 야, 이년아. 무슨 패야. 와. 고마워. 근데 정말 괜찮아. 고시원 알아볼게. 명자야.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역 근처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작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네온사인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참으며 살던 숨이 그 좁은 방에서 비로소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문득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복도 끝 자판기에서 라면을 뽑았습니다. 공용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라면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라면 국물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명자야, 어디야? 고시원. 주소 보내. 내일 아침에 갈게. 순자야. 뭐? 고마워. 야, 이년아. 우리 사이에 무슨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 지기 친구는 달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시원 방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고시원. 어젯밤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야. 나야. 순자.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얼굴이 왜 그래? 순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밥 샀다. 먹어. 순자는 김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근데 진짜 여기서 지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조병수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데?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는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하냐고. 순자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인간은 맨날 그 모양이야. 순자야, 나 이제 어떡하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수술비도 없고 돈도 다 날렸고.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일자리부터 다시 알아보자. 내가 아는데 몇 군데 물어볼게.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사이에. 순자는 한참 저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너 진짜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 괜찮아도 할 수 없어. 순자가 간 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요. 복도 끝 게시판에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구함. 중고 냉장고 팝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수익 단기 알바 마이너스 주부 환영. 저는 그 전단지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고수익 단기 알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문구였습니다. 전단지를 떼어봤습니다. 설명회 오늘 오후 2시, 빌딩 3층. 저는 전단지를 구겼습니다. 또 사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저는 전단지를 펴서 다시 봤습니다. 아니야. 또 당할 순 없어.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저는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왔을까? 하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들, 이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일주일만 하시면 50만 원 바로 드려요.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자 한 명이 앞에 서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몇 분이 앉아 듣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김지영? 저를 속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지영은 저를 못 본 듯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 서명만 하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 사기를 치고 있어. 하지만 다가가는 순간 가슴 깊은 데서 묘한 두려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명자야. 뒤에서 순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여기서 뭐해? 순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 여자가 날 속인 사람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뭐, 전현이? 응, 김지영이야.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와, 지금 또 사기치고 있네. 들어가서 따져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야, 너 혼자서 지금 어쩌려고? 가지 마. 위험해. 그럼 어떡해? 저 사람들도 당하잖아. 저는 순자를 봤습니다. 나처럼. 순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해도 증거가 없어. 서류도 다 가짜였을 거고. 저는 다시 문 쪽을 봤습니다. 안에서 김지영이 웃으며 할머니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속였던 그 미소였습니다. 안 되겠어. 나 들어갈래. 명자야. 저는 순자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어르신. 오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김지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나 기억해요? 김지영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신 김지영 맞죠? 안에 있던 할머니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지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지금 무슨... 당신이 나한테 250만 원 사기쳤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기? 뭐래? 김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투자하라고 해서 돈 줬는데 사무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순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 나쁜 년아. 사기꾼. 김지영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김지영이 문 쪽을 향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어딜 가요? 김지영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명자야. 순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김지영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뒤쫓았습니다. 거기서요. 거기서. 복도 계단. 김지영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저도 뛰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 로비. 김지영이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제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사기꾼이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김지영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김지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김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안 놔. 당신 경찰 신고할 거야. 놔달라고. 김지영이 제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힘이 풀렸습니다. 김지영이 제 손을 뿌리치고 뛰어나갔습니다. 명자야. 괜찮아.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깨진 화면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명자야, 경찰 불러.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뭐, 증거가 없어. 이름도 가짜일 거고, 서류도 다 가짜였을 거야. 저는 깨진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지. 응, 해야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순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일단 나가자. 여기 있기 싫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괜찮아. 우리 일단 경찰서 가자. 저는 순자를 봤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순자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힘듭니다. 계좌 추적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혼자 있으면 안 돼.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순자를 봤습니다. 고마워. 근데 정말 괜찮아. 고시원 가서 쉴게.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전화 꼭 받아. 알았지? 응. 그렇게 순자와 헤어지고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 김지영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해 푸시죠? 제가 설명은 무슨, 경찰 신고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신고를 해? 당연하죠. 당신 사기꾼이잖아요. 김지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취소해. 신고 취소하라고. 이거 놔요. 저는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김지영이 저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순간 무릎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윗사람들한테 말할까? 어르신이 날 신고했다고? 뭐라고요? 나 혼자 사기치는 것 같아? 위에 사람들 있어. 윗분들이 알면 어르신 가만 안 둘걸. 김지영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어르신 가족들 다 찾아갈 거야. 뭐라고요? 딸 둘 있죠? 큰 딸은 회사 다니고 작은 딸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 건 다 알아.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 김지영이 제 팔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아파요. 신고 취소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알았어요. 취소할게요. 김지영이 저를 놓았습니다. 내일까지. 취소 안 하면 진짜 가만 안 둬. 김지영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왜? 무슨 일이야? 순자야. 김지영이 여기 왔어.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디? 고시원? 응, 나를 위협했어. 야, 지금 가만히 있어. 내가 간다. 절대 움직이지 마.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딸들이 위험할까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야. 나야. 순자.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순자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야, 이년아. 겁나 놀랐잖아. 저는 순자 품에서 울었습니다. 순자야, 무서워. 딸들을 찾아가겠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순자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명자야, 지금 당장 딸들한테 연락해. 조심하라고. 응. 저는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혹시 이상한 사람 오면 조심해. 엄마,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조심하고. 엄마, 제대로 말해봐. 저는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야, 순자 아줌마야. 니네 엄마 지금 큰일 났어. 이모, 무슨 일인데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주소 문자로 보낼 테니까 일로 와. 순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야, 우리 경찰서 다시 가야 돼. 이건 협박이야. 근데 증거가 휴대폰 녹음 안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을 못했어. 순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A씨, 그래도 가야 돼. 협박당했다고 말해야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순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야, 이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저를 봤습니다. 김지영이래. 내일 저녁까지 신고 취소 안 하면 명자 너 집으로 간대. 저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우리 집? 그래. 조병수 그 인간한테 가서 다 말한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알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명자야, 정신 차려. 순자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경찰 불러야 돼.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순자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보자. 그리고 니네 집도 연락해야 돼. 조병수한테도 말해야 돼. 싫어.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명자야. 제발. 남편한테만은. 저는 울었습니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경찰만 부르자. 순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머릿속이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인가.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엄마. 첫째와 둘째였습니다. 애들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순자 이모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둘째도 저를 안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경찰 오는 중이야. 근데 애들아, 니네 아빠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아빠요? 첫째가 물었습니다. 응. 이거 위험해. 가족들이 다 알아야 돼.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마주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남편은 안 돼. 엄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할게. 안 돼. 저는 둘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이미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지금 당장 고시원으로 와. 엄마가 위험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나섰습니다. 병수 씨, 그 사기꾼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명자를 협박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네. 신고 취소하라고 위협하고 가족들한테도 해코지하겠다고 했어요. 첫째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위험한데.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지영의 협박, 사기 경위, 모든 것을.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주변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혹시 또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경찰이 떠나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짐 챙겨. 집으로 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여기가 더 마음이 편해요. 그 집은 내 집 같지도 않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을게.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그는 통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장모님 수술비. 여기서 써. 저는 통장을 봤습니다. 뭐예요? 내가 모아둔 거야. 가져가. 저는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남편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엄마 수술비, 저 혼자라도 어떻게든 해볼게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받아 얼른.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남편이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 심했어. 그거 진짜 아니었는데. 그냥 내 입이 먼저 나갔어. 저는 그를 봤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손가락이 바지를 문질렀습니다. 오래된 버릇처럼. 나는 내가 항상 괜찮은 줄 알았어.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내가 그런 일 겪은 줄도 몰랐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지. 그는 숨을 한 번 길게 쉬었습니다. 말을 꺼낼까 말까 하다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했더라.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명자야,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잠깐 나가자. 딸들과 순자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 어릴 때 가난했어. 그거 알지? 알아요. 그래서 돈에 집착했어.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손을 비볐습니다. 동생들한테 돈 주는 것도 내가 형이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을 못 봤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전 당신 옆에 있었어요. 알아. 이제 알아. 남편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나이든 손이었습니다. 저도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손이 맞닿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명자야, 다시 시작하자. 사기당한 거 다 잊고. 저는 울었습니다. 늦었어요. 늦어도 괜찮아. 우리 이제라도 시작하면 돼.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얘기 들을게.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말할게요. 이제 참지 않을게요.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지영이 검거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가 쌓여서 경찰이 추적 끝에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남편과 순자가 함께였습니다. 김지영을 봤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들이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응, 왔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이 국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그 작은 행동이 왜 이렇게 심장을 아프게 할까?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수술은 어떻게 됐어? 응. 아빠가 도와줬어. 곧 수술할 거야. 다행이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알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남편이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네. 다음 주에 장모님 병문안 가자. 같이.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인사 제대로 드려야지.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남편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변할 수 있구나. 나도 그 사람도. 순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야, 이년아, 밥 먹냐? 나중에 전화해.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먹고 있어. 고마워, 순자야. 밥을 다 먹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내가 할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편이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라도 내가 닦을게. 저는 그를 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내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